그날 저는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평생의 울타리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가족은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180년 전통의 종가, 우리나라 1위 프랜차이즈 기업, 자산 1조 3천억 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응원해 써주셔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6월의 장마가 시작되던 그날, 하늘은 마치 제 심장처럼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현관 대리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짐은 이미 정리해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6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 옆에는 제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6년의 시간이 고작 그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저를 내쫓는 사람을 여전히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말하지 않았나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를 잇는 것이라고. 6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단 하나의 역할도 해내지 못했어요. 역할.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역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역할, 가문을 이어야 하는 역할. 한지훈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6군데나 다녔어요. 모든 의사가 같은 말을. 그럼 왜 아이가 없는 거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의심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180년 전통의 종가예요. 자산 1조 3천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명문가이고요. 이런 집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계속 둘 순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제 남편 이준혁. 6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요. 준혁아, 당신이 뭐라도 말 좀 해줘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바닥에 내팽개친 채 그저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야.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한마디만요.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쥔 채 턱을 떨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해요.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6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할 말이 그게 다라고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집안의 방식이야. 당신은 비겁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준혁.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어머니 뒤에 숨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훈아, 제발.
저 차 트렁크에서 찾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진단서요. 불임이라고 적힌. 당신이 저 몰래 병원에 제 검사 결과를 요청했더군요.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저를 의심했던 거예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필요한 절차였어요. 필요한 절차요? 남편이 아내 몰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내는 게 필요한 절차라고요? 이 집안에서는 그래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나 존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오직 가문의 규칙만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나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요. 집사가 제 캐리어를 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6년의 삶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었습니다. 준혁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불렀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제발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게서 완전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는 단지 가문의 규칙에 따라 결혼했고 가문의 명령에 따라 저를 버리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요. 그제야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비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젖은 신발 끝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를 씻어주려는 것처럼요.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숨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문은 크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오래된 약속 같은 침묵이 깃들어 있었지요.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환영보다 경계가 먼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인사하고 작은 숨을 내쉬며 그 집의 마루를 밟았습니다. 나무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발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제 것이 아닐 거라는 걸요. 그 집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7시 정각, 점심은 종부의 허락이 떨어져야 시작됐고, 저녁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식탁엔 음식보다 규칙이 더 많았습니다. 그 규칙은 숨소리까지 조용히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그 집의 질서는 피처럼 내려왔고 그 피를 잇는 사람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제단 앞에서 무언의 기도를 드리셨지요. 그 향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면 모두의 발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분의 한마디가
하루의 공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분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집의 거울이에요. 그 거울이 흐리면 가문의 얼굴이 더러워지죠. 그 말이 처음엔 참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입을 다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집의 여자는 말하지 않는 존재여야 했고 그 침묵이 바로 미덕이라 여겨졌습니다.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말하지 않다 보니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그저 멈춘 얼굴이 낯설게 비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늘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이라면 늘 고개를 숙였고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조금만 참아보자고 했지요. 그 말이 다정하게 들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벽 너머로 제 목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가 문 밖으로 나가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녀들도 친척들도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하면 다음 날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침묵은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무례가 되고 웃으면 가식이라 불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렸고 침묵만이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명절 전날마다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집안의 모든 여자가 제단 앞에 서야 했지요. 그분은 제게 향을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당신의 피는 해온가의 피입니다.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순간 제 이름도 제 과거도 사라진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나를 이 집안에 가둔 울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모든 감정이 닳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의 냉정함은 사람의 온기까지 지워버렸습니다. 가끔은 제 손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째가 되던 해 시어머니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씨, 아직도 소식이 없나요? 처음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에는 다녀봤어요? 한약은 먹어봤고요? 기도는 하고 있나요? 그 질문들은 점점 저를 조여왔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요. 4년째가 되던 날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제게 차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 씨,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건 하늘이 내린 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분의 말은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이해해야 해. 이 집안에서 아이는 정말 중요하니까. 그 대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간에서 양쪽을 달래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5년째가 되던 해 저는 6군데의 병원을 돌았습니다. 모든 의사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시어머니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뭘 알겠어요. 6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는데 이상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은근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참 안타까워요. 마음씨는 착한데 아이 복이 없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 있었지만 그의 침묵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말 한마디로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롭게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른 병원의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난임 가능성 있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다른 진단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아, 그건 대체 이게 뭐냐고요? 제가 언제 이 병원에 갔어요? 이 진단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셨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병원에 부탁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처음부터 불임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비겁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러나 그 말조차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 집의 벽은 두꺼웠고 제 목소리는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안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집의 법은 피보다 냉정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인간의 마음보다 앞섰고 그들의 질서가 제 삶의 숨결을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균열이 곧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잔잔했지만 오래도록 멈추지 않는 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문득 제 마음도 그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6해,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만 들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 것 말고는 그 집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차 트렁크 안에서 봉투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병원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지만 안에 있던 단어 하나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불임. 그 단어가 눈앞에 번져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이겠지. 수없이 되뇌었지만 종이 위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간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 기억났습니다. 분명 다른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진단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을 더 뒤져보니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의 진단서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의료 기록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시켜서 확인한 거야. 확인이요? 이건 확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도 않은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서가 나올 수 있어요? 대체 뭘 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병원에 부탁해서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가족이라 부르던 그들이 제 몸을 의심하고 몰래 검사하고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가며 결국 가문의 실패로 판단했던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제 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등 뒤에서 거짓 진단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의 비겁함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식탁에서도 저를 향한 말 한마디 없었고 한여를 시켜 대신 말을 전했습니다. 며느리 방에는 향을 피우지 마라. 그 냄새가 가문의 기운을 흐린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제 숨을 조이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제 안에서는 무언의 울음이 번졌습니다. 그 집의 벽은 너무 두껍고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누군가 내 안의 문을 닫아버린 듯 숨조차 쉬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분은 조용히 제 앞에 봉투를 하나 내려놓으셨습니다. 안에는 약봉지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몸을 덮게 해주는 약이에요. 여자는 따뜻해야 아이를 품을 수 있답니다.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연민이 아니라 경멸이었습니다. 그분의 손끝은 미소보다 차가웠고 그 봉투는 제게 마지막 기회를 가장한 처벌 같았습니다. 저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약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몸을 덮게 해준다는 약인데 오히려 몸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시리고 생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약봉지를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약 어디서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셨는데요. 몸을 덮게 해준다고. 이건 호르몬 억제제입니다.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약을 드신 거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몸이, 제 인생이 누군가의 뜻대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약은 치료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몸을 망가뜨리며 제 존재를 지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드셨어요? 2달 정도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손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약을 계속 드셨다면 정말 임신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어요. 당장 복용을 중단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진단서로 명분을 만들고 약으로 제 몸까지 망가뜨리려 했던 것이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빗속을 걸었습니다. 신발이 젖는지도 몰랐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고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아마 마음속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약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약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죠? 이 약이 뭔지 알고 계시죠? 몸을 덥게 해주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호르몬 억제제예요. 임신을 막는 약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태어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훈 씨,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건 하늘이 내린 벌이에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말은 선언처럼 저를 바깥 세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무게는 세상을 다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방 밖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집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게서 모든 걸 빼앗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이번엔 그 빗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 그 소리와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갑고 슬프지만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 숨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할 만큼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던 남편이 그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아, 잠깐 집에 와줄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은 예전과 똑같이 크고 단단했고 그 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향냄새조차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감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그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낯선 여인 하나. 그 여인은 하얀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인사하세요. 이분이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될 분이에요. 순간 귀에서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혼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절차는 곧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 미리 인사라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벽을 바라보듯 현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그럼 나한테 했던 말은 뭐였어요? 평생 함께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말들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히 덧붙이셨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지훈 씨. 가문은 대를 이어야 해요. 그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좋은 집안 출신이고 건강검진 결과도 완벽하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요. 사랑도 희생도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이 아닌 제 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쓸모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비켜주세요. 낯선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승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가문을 위해서라.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집이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를요. 그때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졌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남편이었습니다. 괜찮아? 병원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손 떼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이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데 이미 유산됐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무였습니다. 저는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 집을 나온 후 몸이 좋지 않았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가문이 원하던 피가 제 안에서 사라진 순간 그들은 저를 완전히 놓아버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가줘요. 지훈아,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제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몸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제가 몰랐던 아이, 제가 지키지 못한 생명, 그 작은 존재가 떠나간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정리하시고 떠나세요. 이게 마지막 배려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견뎌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아닌 웃음이. 그 웃음 속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려요?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제가 방금 아이를 잃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아이를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떠나라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어도 당신은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린 이미 다음 며느리를 정했으니까요. 그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을 버리고도 당신들은 평안하시겠어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제 아내 아이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건 분노도 복수도 아닌 존엄이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늦게나마 찾아온 깨달음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 원. 그들이 계산한 저의 값이었습니다. 6년의 시간, 6년의 희생,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까지 모든 것이 5억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표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배상금이 아니라 제가 새로 시작하기 위한 자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이름에 내 삶을 묻지 않겠다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가문도 피도 명예도 아니라고요. 오직 나 자신 그리고 지켜야 할 내 이름 때문이라고요.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너짐이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날 저는 처음으로 제 발로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가문이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온전한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5억 원. 시어머니가 건넨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처음엔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비가 아니라 제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6년의 시간, 잃어버린 존엄, 그리고 사라진 아이에 대한요.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뺨은 홀쭉했으며 입술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제가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원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도 서초도 아닌 조용한 마포의 골목길, 햇살이 잘 드는 3층 원룸이었습니다. 짐이라곤 캐리어 하나뿐이었지만 그 공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 곳, 아무도 제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들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세상이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 6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요. 며칠 후 저는 대학 시절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졸업 후 작은 마케팅 회사를 차렸고
SNS 쪽에서 나름 이름을 알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한지훈.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세상에, 너 어떻게 된 거야? 결혼하고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설명하자면 길어. 그런데 혹시 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내일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그렇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보조 업무부터였습니다. 자료 정리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클라이언트 응대하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 명문가에서 왜 나온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곳이었어. 그게 다야.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들었겠다.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여기서는 내가 한지훈이면 돼. 그 말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지식들이 조금씩 돌아왔고 잊고 있던 감각도 깨어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제게 작은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지훈아, 이거 내가 한번 해볼래? 신생 한식 브랜드인데 SNS 콘텐츠 기획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6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 집에서의 시간들이요. 전통, 규칙, 형식. 저는 그것들을 6년 동안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진짜 전통이란 무엇일까?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그런 전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밤을 새워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아닌 할머니의 마음맛. 전통은 무거운 규칙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전통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할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클라이언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런 관점은 처음이에요. 이 기획안으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 잘했어. 클라이언트가 완전 감동했대. 저는 얼떨떨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뭉클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안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고 클라이언트는 추가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수진의 회사에서 저는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정규직으로 할래? 급여도 제대로 주고.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당연하지. 너 없으면 이제 우리 회사 안 돌아가.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할 건 나지. 너 덕분에 회사가 잘 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익명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요. 제목은 무너진 울타리 너머였습니다. 첫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180년 전통의 명문가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이름을 잃었지만 동시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글을 올리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며칠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당신의 글이 위로가 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댓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수진의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고, 제 블로그는 수천 명이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조금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상처는 여전히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진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고 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고 여러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훈 팀장.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커피를 들고 제 자리로 왔습니다. 지훈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무슨 일이야?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 확장하려고 해. 그런데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큰 회사에서 미팅 제안이 들어왔어. 그래, 좋은 일이잖아. 응, 근데 그 회사가 해운그룹이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쪽에서 우리 회사 실적을 보고 먼저 제안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더라고. 안 해도 돼. 다른 투자자를 찾을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니야. 응? 미팅 나가자. 괜찮아. 지훈아, 무리하지 마. 너한테 상처 준 곳인데.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집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팅 날이 다가왔습니다. 해운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비를 맞으며 떠났던 그 집과 같은 이름이 건물에 크게 써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중년 남성 2명과 그리고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2년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운그룹 기획이사 이준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트 마케팅 한지윤 팀장입니다.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조건, 계약 내용, 향후 계획, 모든 것이 사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팀장님, 제안서를 보니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컨셉이 인상적이더군요. 이런 관점은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에서 얻었습니다. 전통이 때로는 사람을 억압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윤아, 아니, 한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먼저 나가 있어. 수진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는 그 거리감을 느꼈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윤아,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알아. 내가 비겁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고 끝까지 내 편이 되지 못했어. 그게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사과를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너 행복해?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상처는 아직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지훈으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그리고 어머니가 위독하셔. 네, 암이야. 말기래. 얼마 남지 않으셨대.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왜 저를요?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요즘 자꾸 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 거실에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새 아내, 한지윤 씨, 맞죠? 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었어요. 저는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2년 전에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규칙과 형식만 있고 사람의 마음은 없어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동정과 안도감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섰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힘들 때 연락하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할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를 버렸던 그 가문이 이제 저에게 투자를 제안하고 저를 내쫓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과거와 마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그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요.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그 사람. 저를 내쫓았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위험 있고 차가웠던 그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누구?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분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훈 씨? 네. 왔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냉정했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다니. 미안하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잔인했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묘한 연민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소.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소. 그저 가문을 위한 도구로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소. 그럴 자격도 없소.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억압하던 그 손이 이제는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당신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모르니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때는 당신처럼 꿈이 있었소. 하지만 이 집에 시집 온 순간 모든 걸 잃었지. 그래서 당신에게도 같은 걸 요구했던 것 같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도 모른 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병실을 나올 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갈까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예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가문이었는데 이제는 그 화려함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와줘서 고마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빈소에 들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것도 가문을 위해 지어야 했던 표정이었을까?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집의 오랜 하녀였던 분이었습니다. 지훈 아가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마님께서 마지막까지 아가씨 얘기를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건 가문의 것이 아니라 여자의 것이라고. 당신보다는 아가씨가 가져야 한다고. 저는 비녀를 들여다봤습니다. 옛날 것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존자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응, 괜찮아. 투자권은 어떻게 할 거야? 해운그룹이랑 계약 진행해도 돼?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그냥 비즈니스로 생각하자. 알겠어. 그리고 지훈아. 응? 너 정말 강해졌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과거를 진짜로 보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며칠 후 해운그룹과의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큰 투자금이 들어왔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독립할까? 너랑 나 둘이서 회사 차리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너 요즘 정말 달라졌어. 자신감도 생기고 리더십도 생기고 우리 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제 이름으로 하는 일. 그래, 해보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우리 회사 이름은 뭘로 할까? 리볼리보는 어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완벽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제 발로 걸어가려 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다시 살아가는 진짜 이유라는 것을요. 지금은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제 인생의 주인으로요.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와 자존심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어쩌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건 저의 또 다른 이야기 약속입니다.